7부 시작합니다. 그러는 찰나의 주인이 거실이 시끄러워서 막 잠이 들렸던 것을 방해받은 기분으로 휘청거리며 서재에서 나왔다. 아이고 일어나셨구먼. 달콤한 잠을 깨워서 방송에서도. 하지만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자 여기 앉아보게 하고 어느 쪽이 손님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인사를 했다. 그때 부엌에서 식물과 손님께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며 두 그릇의 메밀국수를 거실로 가지고 들어왔다. 부인 이곳이 제가 마련해온 음식입니다. 전 잠시 실례하고 여기서 요기를 해야겠습니다. 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자네의 더운 날씨에 국수를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을 텐데. 괜찮네.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딸이 날 일도 없을 테니까. 하며 그릇 뚜껑을 열었다. 바로 뽑은 국수라 맛이 좋지. 아무튼 국수 부른 것과 인간 멍청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니까. 하며 파와 무청, 와사비 등을 간장 속에 넣어서 열심히 휘저었다. 자네 그렇게 와사비를 넣으면 맵지 않겠나 하고 주인이 걱정스러운 듯이 주의를 주었다. 메밀국수는 장맛과 와사비 맛으로 먹는 거라네. 자네는 메밀국수를 싫어한다며 나는 우동을 좋아하지? 우동은 속물이나 먹는 거실새 메밀국수의 맛을 모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지. 하고 말하면서 젓가락으로 국수를 왕창 집더니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량을 이치 정도의 높이로 들어 올렸다. 부인 국수를 먹는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게 마련이지요. 초보자들은 꼭 장을 한껏 찍어서 입안에서 질척거리며 먹곤 한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국수 맛을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일단은 이렇게 한 젓가락에 들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긴 국수를 장의 3분의 1만 적셔서 한 입에 삼켜버리는 겁니다. 씹으면 안 되지요. 씹으면 국수 맛이 사라지니까. 요 목구멍 안으로 스르륵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이 바로 메밀의 맛입니다. 하고 한껏 젓가락을 높이 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입을 젓가락 쪽으로 가지고 갔나 싶었더니 금세 후루룩 후루룩 하는 소리를 내며 목이 한두 번 아래 위로 억지로 움직였다. 그러자 순식간에 젓가락이 들려있던 국수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보았더니 메이트의 선생의 양쪽 눈에서 눈물 같은 게 한두 방울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와사비가 효과를 발휘해서 그랬는지 한꺼번에 국수를 억지로 넘기는 바람에 힘들어서 눈물이 났는지 그것은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다. 대단하군.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삼켜버릴 수가 있나 하고 주인이 감탄을 하자 정말 대단한 솜씨네요. 하고 부인도 내대의 선생의 솜씨를 극찬했다. 메이트의 선생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놓고 가슴을 두세 번 두드렸다. 그리고는 부인 메밀국수는 원래 3입 반이나 4입 정도로 먹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작게 나누어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없지요 하더니 손수건으로 입을 닦고는 잠시 숨을 돌렸다. 그러는 차에 강캐초 시간 무슨 생각에서인지 더운 날에 겨울 모자를 쓰고는 양쪽 다리에 먼지를 가득 묻힌 차림으로 찾아왔다. 가 함께 죽은 박사 노무는 이제 달고 했는가? 하고 주인이 묻자 메이트의 선생도 간에다 아가씨께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빨리 제출하지 그러나 하고 말했다. 강캐주 씨는 여느 때처럼 뜻 모르는 웃음을 실실 흘리면서 미안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제출해서 안심시켜주고 싶지만 워낙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어지간히 힘이 드는 연구가 필요해서요. 자네 논문 주제가 뭐라고 했지? 개구리 눈 아래 전동작용에 대한 자외선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참 신기한 주제로군. 역시 강제처 선생은 다르단 말이야. 개구리 눈알이라니 걸작 아닌가. 그때 현관문에 달린 종이 울렸다. 어머 또 손님이 오셨네 하며 부인이 거실로 물러났다. 부인과 교대로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전에 찾아왔던 오치 도시였다. 여기에 도시요? 지 등장하면 우리 주인 집에 출입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모두 망라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하나도 남김없이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나의 무료함을 달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고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호강이 겨운 소리다. 재수없게 다른 집에서 살게 되었다면 죽을 때까지 인간들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채 평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른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여기가? 잘 왔네. 저희 쪽으로 쭉 내려와 함께하고. 메이트 선생은 마치 자기 집에 손님이 온 것처럼 인사를 했다.
선생님도 한참 동안 뵙지 못했네요. 그렇지 아마 올 봄에 있었던 낭독회 때가 마지막이었지. 낭독회라 하니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가? 네 덕분에요. 다음에는 언제 또 모임이 있지요? 하고 주인이 참견을 했다. 7, 8월 2달 동안은 쉬었다가 9월에는 좀 거창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인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는데 얼마 후에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왔다. 도우군의 작품을 봤으니 이번엔 내가 다 문을 읽어서 여러분의 비평을 들었으면 하네. 하며 상당히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천연 거사의 묘비명이라면 벌써 2~3번 들었네. 자네는 좀 잠자고 있게. 도시 이것은 결코 잘된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로 들을 만하니 들어봐 주세요. 네,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강개축은도 같이 들어보게 같이 있지 않더라도 듣겠습니다. 길진 않겠지요. 겨우 60글자 안팎일세하며 쿠샤민 선생이 드디어 직접 만든 명문을 읽기 시작했다. 야마토온하고 외치며 일본인이 폐병 환자 같은 기침을 했다. 시작이 기가 막히는군요 하며 강케처 씨가 칭찬했다. 야마토혼하고 신문파리가 말한다. 야마토혼 하고 소매치기가 말한다. 야마토혼이 일약 바다를 건넜다. 영국에서 야마토혼의 연설을 한다. 독일에서 야마토혼의 연극을 한다. 도고대장이 야마토를 가지고 있다. 생선가게 긴 아저씨도 야마돈을 가지고 있다. 사기꾼, 투기꾼, 살인자도 야마돈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 재미는 무척 있지만 야마토혼이라는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고 도시가 주의를 주었다. 찬송이요라고 말한 사람은 당연히 메이테이 선생이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본 사람도 없다.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만난 사람도 없다. 야마토혼은 그렇다면 신선 같은 것인가? 주인은 한껏 여운을 남긴 채 문장을 매듭지은 셈으로 낭독을 끝냈지만 아무리 명문이어도 지나치게 짧다는 것과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나머지 3사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렇다 할 후속 문장이 나오지 않자 마지막으로 강케체 시간 그것뿐입니까? 하고 물었다. 주인은 가볍게 응하고 대답했다. 응이라니 너무 속 편한 대답이다. 강해지시는 도우씨에게 자네는 저가네다의 아가씨를 알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올봄에 낭독회 초대한 다음부터 친해져서 그 후로 종종 교제를 하고 있네. 난 그 아가씨 앞에만 가면 왠지 모르게 일종의 가뭄을 얻어서 한동안은 시를 지을 때나 노래를 읊을 때나 기분 좋게 문구가 나오지. 예로부터 여성을 친구로 두지 않은 사람 중에 훌륭한 시를 지은 사람은 없다고 하더군. 과연 그럴까? 하고 강태치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무리 잡담가들의 모임이라도 그리 오래 계속되진 못하는지 이야기의 열기가 어느새 상당히 식어버렸다. 나 또한 변화가 없어진 그들의 잡담을 종일토록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 정원으로 사마귀를 찾으러 나갔다. 오동나무가 푸릇푸릇 이어진 사이로 서쪽으로 지는 햇살이 띄엄띄엄 새어나왔고 나무줄기에는 매미가 매달려서 열심히 울고 있었다. 밤에는 어쩌면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질지도 모르겠다. 난 요즘 운동이 시작했다. 고양이 주제의 운동이라니. 시건방지다고 대뜸욕부터 하려고 드는 인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도 극히 최근가 지는 운동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먹고 자는 것을 천직처럼 생각하지 않았는가. 인간은 예로부터 느림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들어서야 겨우 운동의 효능을 떠들고 다니거나 해수욕의 좋은 점을 늘어놓으며 큰 발명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정도 일쯤은 다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바닷물이 어째서 약이 되는가 하는 점은 잠깐 바닷가에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은가. 저렇게 넓은 곳에 물고기가 도대체 몇 마리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물고기 중에서 한 마리도 병을 앓아 의사한테 가는 일이 없다. 모두들 건강하게 헤엄치고 있다. 병에 걸리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다. 죽으면 반드시 물에 뜨게 된다. 그래서 물고기가 죽으면 떠오른다. 하고 새가 죽으면 떨어진다고 하며 인간이 목숨을 잃으면 뻗는다고 말한다.
그럼 어째서 물고기가 그렇게 튼튼한가 하면이 또한 인간이 알아낼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대답이 나온다. 당장 알 수 있다. 바닷물을 항상 마시면서 늘 해수욕을 하기 때문이다. 해수욕이 가지는 효능은 이렇듯 물고기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물고기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상 인간에게도 현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양이들 또한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면 모두 함께 가마쿠라 인근으로 해수욕을 위해 나가볼 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오늘 날과 같이 해안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간 고양이가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는 때에는 함부로 바다에 뛰어들 수가 없다. 진화의 법칙으로 우리 고양이들의 기능이 광란하는 노도에 대하여 적당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다시 말하자면 고양이가 죽었다고 하는 대신에 고양이가 떠올랐다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까지는 쉽사리 해수욕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내 털 속에 벼룩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종의 기생충이 번식하는 바람에 인간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반드시 내 목덜미를 잡고는 멀리 내던져버린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정도로 작고 하찮은 벌레 때문에 날 꺼려하는 모양이다. 겨우 벼룩 몇 마리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야비하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인간 세계 속에서 행해지는 사랑의 법칙의 제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동안은 널리 남을 사랑하라. 인간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돌변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려워도 인간의 힘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소나무 껍질 마찰법을 사용할 밖에 다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잠깐 긁고 와야겠다고 다시 툇마루에서 내려가려다가 아니, 이것도 수지가 맞지 않은 어리석은 방법임을 깨달았다.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소나무에는 송진이 있다. 이 송진이라는 것은 아주 집착심이 강한 놈이어서 한번 털 끝에 묻는 날에는 천둥이 치고 함대가 전멸해도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털 5개에 묻었다 싶으면 순식간에 10개로 퍼진다. 10개가 당했다 싶으면 벌써 30개로 늘어나 있다. 나는 담백함을 사랑하는 고양이다. 이렇게 끈질기고 악독하고 끈적끈적하고 집념이 강한 놈은 딱 질색이다. 설사 천하에 다시 없는 아름다운 고양이라 해도 사양하고 싶다. 더구나 송진이면 말할 나이도 없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공리를 해봤더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우리 주인은 가끔씩 작은 수건과 비누를 들고 훌쩍 어디론가 외출하는 일이 있다. 30-40분 후에 돌아온 모습을 보면 그의 몽롱한 안색이 조금은 활기를 띠며 밝게 보인다. 주인처럼 지저분한 남자에게 이 정도로 영향을 준다면 나에게는 더욱 효과가 있을 게 분명하다. 나는 그냥 두어도 이 정도 외모를 갖추고 있으니 이보다 더 멋있게 될 필요는 없지만 만약 병에 걸려서 몇 개월 만에 요절하는 일이 발생하면 억조창생에 대해 죄송스러운 일이다. 셋째, 아니 이것도 인간들이 심심하며 달래기 위해 생각해낸 목욕탕이라는 것이라 한다. 어차피 인간이 만들어내었으니 제대로 된 곳은 아닐 것이 뻔하지만 이참에 시험 삼아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해봐서 효험이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목욕탕에 다른 종족인 고양이를 들여보낼 만한 아량이 인간에게 있을까? 그 점이 의문이다. 주인이 시치미를 떼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장소이니 당연히 나의 출입을 거절할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당하게 된다면 남보기가 부끄럽다. 그렇다면 일단은 어떤 곳인지 살펴두는 편이 좋겠다. 그렇게 살펴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판단이 서면 수건을 입에 물고 들어가 봐야겠다. 여기가? 지 생각을 하고는 어슬렁어슬렁 집을 나서서 목욕탕으로 향했다. 골목길을 왼쪽으로 꺾어 들어갔더니 저쪽에 높은 대나무 같은 것이 우뚝 서 있고 그 끄트머리에서는 엷은 연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목욕탕이다. 나는 몰래 뒷문으로 숨어 들어갔다. 뒷문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비겁하다느니 미련하다느니 하지만 이는 앞문을 이용하지 않으면 방문할 수 없는 자들이 질투심 때문에 떠들어대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예로부터 똑똑한 사람은 뒷문을 통해 불의를 습격하게 마련이다. 아무튼 그렇게 숨어 들어가 보니 왼쪽에는 소나무를 패서 팔찌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옆으로는 석탄이 쌓여서 작은 동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뭔가 자꾸 인간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위 말하는 목욕탕이니. 목소리가 나는 곳이 틀림없다고 단정한 나는 소나무 땔감과 석탄 사이의 나이는 계곡을 지나서 왼쪽으로 돌아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오른편에 유리창문이 있고 그 유리창 밖으로 둥그런 통이 삼각형 즉 피라미드 같이 높이 쌓여 있었다. 아주 좋아하고 생각하며 퀴칸이 뛰어오르자 소위 말하는 목욕탕이 내 코앞에 눈 밑에 얼굴 앞에 펼쳐졌다.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고 본 적이 없는 것을 보는 일보다 더한 재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도 우리 주인처럼 일주일에 3번가량 이런 목욕탕 세계에서 30분 내지 40분 동안 지는 적이 있다면 모를까? 만약 나처럼 목욕탕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 빨리 가보기 바란다. 부모의 임종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이것만큼은 반드시 구경하라고 권하고 싶다. 세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런 신기한 풍경은 다시 없을 것이다. 무엇이 그리 신기하냐고 무엇이 신기하다고 입 밖에 내기가 꺼려질 만큼 신기한 풍경이다. 이 유리창문 속에서 우글우글 웅성웅성 떠들어대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벌거벗었다. 대만의 원주민이다. 20세기 아담이다. 인간은 정말이지 의복으로 지탱되고 있는 존재의 건을 지금 내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 인간의 군집은 이렇듯 벗을 수가 없는 속바지 우도 그리고 겉바지까지도 모조리 선반 위에 올려놓고 뻔뻔스럽게도 본래의 광태를 많이 내 눈앞에 노출한 채 태연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내가 다시 없이 이상한 풍경이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때 입구 쪽에 엷은 황색 무명 옷을 입은 70세 정도의 대머리 영감이 불쑥 나타났다. 영감은 공손하게 나체의 괴물들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더니 여기 계신 여러분. 매일같이 변함없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소 날씨가 쌀쌀하니 아무쪼록 느긋하게 저기 있는 흰 탕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시면서 천천히 몸을 데워주십시오. 지배인 여기 탕의 온도를 잘 봐드리게 하고 매끄럽게 인사를 했다. 목욕탕 집에 있는 예의하고 대답했다. 그때 느닷없이 세면장과 마루 중간에서 큰 소리를 낸 자가 있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틀림없이 쿠샤비 선생이었다. 우리 주인의 목소리가 남다르게 크다는 점과 가랑가랑하니 듣기 싫다는 것은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지만 장소가 장수인 만큼 난 적지 않게 놀랐다. 그는 상대도 되지 않는 건방진 서생을 상대로 유치한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다. 좀 더 물러나 내 통 속에 물이 들어가 버리잖아 하고 소리친 사람은 당연히 주인이었다. 사물을 보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 이런 고함을 그저 흥분한 결과라고만 판단할 필요는 없다. 서생은 뒤를 돌아보면서 전 원래부터 여기에 있었는데요. 하고 얌전하게 대답했다. 뭐야 이 멍청한 놈 같으니 남의 통에 그 지저분한 물을 튀게 하는 놈이 어디 있어. 하고 호통을 쳤다. 나도 이 애송이를 다소 얄밉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 이때 마음속으로 잠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학교 교사인 주인의 언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원래 우리 주인은 너무 고지식한 것이 탈이다. 이런 서생이 몇백 명씩 나와서 몇십 년 동안 싸워도 주인의 고집스러움이 고쳐질 리가 없다. 이 욕조에 떠있는 자의 세명장에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자들은 문명을 가진 인간에게 필요한 의복을 벗어 던진 괴물들의 단체이므로 당연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일단 세명장을 나와서 마루로 올라오면 이제 괴물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서식하고 있는 세상에 나온 것이다. 문명인에게 필요한 옷을 입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집에 돌아와 보니 천하는 태평스럽게 이를 데 없었고 주인은 목욕 후에 반들반들해진 얼굴을 빛내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내가 툇마루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더니 한가로운 고양이로군 지금까지 어디를 싸돌아다니다가 온 거야 하고 말했다. 상차림을 봤더니 돈도 없는 주제에 반찬을 2-3가지나 늘어놓고 있었다. 그 중에 구운 생선이 한 마리 있었다. 이것은 뭐라고 부르는 생선인지 모르지만 아마 어제쯤 오다이바 근방에서 붙잡힌 것이 틀림없다. 생선은 튼튼하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아무리 튼튼해도 이렇게 불에 굽거나 물에 끓여놓는데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는가? 차라리 잔병치레나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상 옆에 앉아서 틈이 생기면 뭐라도 챙기려고 보는 듯 보지 않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방법을 모르는 자는 맛있는 생선 먹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주인은 생선을 조금 맛보더니 맛이 없다는 표정을 하며 젓가락을 놔았다. 정면에 앉은 부인은 마찬가지로 말없이 주인이 젓가락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하는 모습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다. 이번 그 고양이 머리 좀 때려봐 하고 주인이 느닷없이 부인에게 요구했다. 때려서 뭐 하시게요?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좀 때려봐 이렇게요 하며 부인이 손바닥으로 내 머리를 살짝 때렸다. 전혀 아프지 않았다. 울지 않잖아. 네 다시 한번 해봐. 몇 번을 해봐야 마찬가지잖아요. 하며 부인이 다시 손바닥으로 툭 때렸다. 여전히 아프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지혜로운 나로서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목적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처신할 방법이 생기겠지만 그저 때려 보라고만 하니 때리는 부인도 난처하고 맞는 나도 곤란하다. 주인은 3번이나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자 좀 답답해졌는지 이봐 고양이가 울게 좀 때려보라니까 하고 말했다. 부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울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고 물으면서 다시 찰싹하고 때렸다. 이젠 상대방의 목적을 알았으니 문제가 없다. 울어주기만 하면 주인을 만족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주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짜증이 난다. 울게 하기 위해서라고. 빨리 말하면 2-3번씩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나도 단번에 끝날 일을 가지고 2-3번씩 맞을 필요가 없다. 나는 야옹하고 주문대로 울어주었다. 그러자 주인이 부인을 향해 방금 이 녀석의 야옹하는 울음소리가 감탄사인지 부사인지 알아. 부인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주인이 커다란 목소리로 입안에 뇌는 감탄사야 아니면 부사야 어느 쪽이든 그런 하찮은 일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기는 이것이 실제로 국어 전문가들의 두뇌를 지배하고 있는 큰 문제야. 아니 세상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말이에요. 황당한 일이네요. 고양이 울음소리는 일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말이야. 그게 어려운 문제인 거야. 비교 연구라고 하지 그래요. 그래서 어느 쪽인지 알았나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그렇게 금세 알 수는 없지. 하고 생선을 우적우적 먹는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돼지고기와 감자조림도 먹는다. 여기까지 8부 내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